어머니, 이제 와서 소송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이 되도록 법원이라는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경찰서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에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들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공장 다니며 키운 아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싸서 보내고 밤늦게까지 미싱 돌리며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아들 잘 되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했고 저를 잘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살던 집도 아들 명의로 돌렸고 남편이 남긴 적금도 사업 자금하라고 보태줬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자신 있어 했고 며느리도 기대가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전화도 자주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혼자 지내보시는 게 어떠세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 제가 되묻자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편하게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들도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물었지만 아들은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생 이해만 하며 살아왔는데 또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묻자 아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당분간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될까?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도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일이 결국 70살 노인을 법정까지 데려가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70살이 되어서 혼자 찜질방 바닥에 누워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코를 골고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돈 없을 때도 이해했고 남편 없이 힘들 때도 이해했고 아들 사업한다 할 때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밀려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싼 대신 창문도 작은 오래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통장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 다시 들어오세요. 그 말을 할까봐.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 혹시 집 관련 서류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집 서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잠깐 필요해서.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준 집 아니었니? 그러자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맞는데.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대출 때문에 그래. 대출.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없다.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미 아들 명의로 돌린 집인데 왜 저한테 서류를 찾는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자님 되십니까? 네. 상대는 은행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현재 담보대출 연체 관련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명의요? 네. 아드님께서 함께 방문하셔서 진행하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 추가 대출이 실행됐고 현재 이자가 밀리고 있으며 연체가 길어질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기억을 아무리 떠올려도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이 은행에 같이 가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확인 서류만 필요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직원 앞에서 서류 몇 장에 도장 찍었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복잡한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출 서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70살 노인 이름으로 큰 대출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다음 날 직접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공동채무자로 등록돼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공동채무자. 그 단어가 너무 무겁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출 금액, 연체 상황, 압류 가능성까지. 하지만 제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이 제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내보낸 이유가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빚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저를 멀리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행 갔다 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니?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순간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들을 용서하는 대신 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은행 직원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동채무자로 등록돼 계십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살았습니다. 빚 없이 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0살이 되어서 제 이름으로 거액 대출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그 일을 제 아들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사업이 망해서 정신이 없었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돈보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더 서러웠습니다. 평생 아들 손에 뭔가 들려보내던 제가 이제는 미안하다는 뜻으로 받은 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아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해결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결.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그 한마디가 너무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무서웠으면 엄마 이름으로 빚을 만들면 안 됐지. 그 순간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살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사업만 살아나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저를 집에서 내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날 사람으로 안 본 거다. 그 말에 아들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그 순간 아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법적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당시 정확히 설명 들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서류라고 해서. 변호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법으로 가야 하는 걸까? 제 아들을 상대로.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제 노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당신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저는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도장이 몇 번이나 번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들어간 뒤 며느리에게 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송만은.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날 어디까지 밀어낼 생각이었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까지 넘어간다. 그 말은 이미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내보낸 이유가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미 완전히 무너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됩니다. 그 빚이 단순한 사업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계약서가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한 장의 거래 내역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비처럼 정기적으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하진 않지만 아드님 개인적인 지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지출.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다던 아들이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일부가 제 이름 대출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도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카드값도 대출도 전부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분명 며느리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며느리조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 사업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속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수염도 정리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돈까지. 그 순간 아들이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끊으려고 했어. 근데 점점 꼬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제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며느리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다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까지 왜 그랬어? 어머니는 당신 믿고 다 준 사람이잖아. 그 순간 아들이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 그 말이 작게 들렸습니다. 다 망했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그 말이 변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 괜찮았다.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잃는 것도 괜찮았다. 근데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까지 잃으면 안 되는 거였다.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게 됩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 작은 원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내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과 함께 짐가방 하나 들려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원망했고 미웠는데 막상 저렇게 무너지니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업 망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내보낸 건 며느리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송할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라. 그 말에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살이 되도록 저는 늘 참는 쪽이었습니다. 남편 없던 세월도 참았고, 가난도 참았고, 외로움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식한테 버려진 마음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남는 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돌아온다.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감싼 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한 게 속상한 게 아니다. 나를 속인 게.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원룸 안에는 한동안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업 실패, 빚, 다른 여자 문제, 그리고 무너져버린 생활까지. 며느리는 혼자 버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독촉 전화 올 때마다 숨이 막혔고 아이 얼굴 보면서도 계속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밀어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보다 당장 버티는 게 먼저가 되기도 하니까요. 며칠 뒤 저는 소송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모든 걸 덮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살아볼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정리했고 새벽 일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 간다. 그 한마디에 아이 얼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시 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짐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나오던 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한 번도 상처 안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내 다시 돌아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